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Developer Specialist Solutions Architect고요. APEC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피곤하시죠? 예, 저 그래도 이 내용이 동남아 순회 공연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온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베트남 하노이하고 호치민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반응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뭐냐면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개념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이제 하나의 거대한 모놀리틱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길 거냐,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뭐 책을 보고 뭐 이런 걸 봐도 약간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내용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코드 레벨에서도까지 한번 어떤 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예제는 자바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뭐 자바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있는 접근 방법론은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시는 언어에 똑같이 비슷하게 다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거는 뭐 워낙 얘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금방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한다는 거는 결국 쪼개야 되는 겁니다. 쪼개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쪼갤 거냐? 그럼 뭐 쉽게 잘 안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막연하고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느낌상 막연한 느낌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도메인 분할이라는 건 최초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영어로 주로 발표를 해서 이게 다 원래는 영어 덱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게 좀 애매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뭐 예를 들면 도메인의 분할, 원래 이름은 도메인 디스커버리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도메인을 발견 이러면 뭐야 그게 그러실 것 같아서 도메인 분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최선의 플랫폼, 이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란 아시죠? 예, 왼쪽이 이제 모놀리틱한 어플리케이션이죠. 그게 이게 잘 도릅니다. 보통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규모가 커지면 소스 코드 양이 늘어나고 나 혼자 개발하면 좋은데 여러 명이 같이 개발해야 되고, 그럼 뭐 팀장은 자꾸 애자일 프로세스 하자고 하면서 코드 리뷰 하라고 하고 막 귀찮게 만들잖아요. 근데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자꾸 서로 간의 인터랙션이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너무 과도한 상호 간의 인터랙션은 개발 효율성을 또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내가 고쳤는데 갑자기 저기에 쟤네 팀에서 에러가 나버리고 나는 멀쩡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커지고 방대해질수록 한번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게 굉장한 고난이 되죠. 굉장한 겁이 나기도 하고 심했었을 거 생각하고. 근데 이걸 쪼개자는 거예요. 쪼갠 작은 서비스 단위로 하고 그것을 서로 간에 API를 규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작은 단위에서의 업데이트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API에 대한 리턴과 그러니까 주요될 파라미터와 받을 값만 정의가 되면 나는 네가 뭐 어떻게 개발하든 난 상관 안 해. 심지어 나는 자바, 너는 .NET, 너는 노드.js, why not?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기존 서비스를 작은 모듈로 구성이 가능하고 장애도 강해지고. 왜? 왜냐하면 뭐 모놀리틱은 하나가 죽으면 다 죽잖아요. 그냥 전체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A 서비스가 하나 죽어도 얘가 뭐 보통 여러 개 띄워놓아서 API가 몇 개 죽어도 그 서비스 다른 API 서비스하는 프로세스가 살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죽어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되는 게 장기적 기술 종속을 감소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바 개발한다 그러면 전부 다 자바 개발자밖에 뽑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싶은데 노스QL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노스QL 요즘에 되게 뭐 핫하다는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우리는 그런 거 안 쓰거든. 우리 회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집에서 토이 수준으로 연습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개발자라도. 근데 소규모 팀이 내 마음대로 그 안에 우리는 데이터 스토리지를 노스컬로 할 거야. 그러면 노스컬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예를 들 때 제가 한 5년 6년 전에 그 일본에서 게임 회사의 IT 총괄 매니저를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 플랫폼이 다 루비 온 레일즈로 돼 있었어요. 루비 온 레일즈인데 뭐 일본에서 루비 온 레일즈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없어요, 별로 개발자가. 개발자를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바, PHP는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단점이 없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뭐 개발 환경이 미성숙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노리틱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아는 개발자 아이디 툴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냥 로컬에서 돌리고 다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API가 RESTful API, HTTPS를 콜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거 없으면은 저쪽에 있는 환경이 어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내가 아이디 툴에서 쉽게 이렇게 인티그레이션해서 테스트하기도 애매모호하고 어렵단 말이죠. 그런 거 있고 이제 배포가 복잡해져요. 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나 혼자 하면 배포는 안 복잡하죠. 내 거에 라인 하나만 있으면 파이프라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개발 관점이 아니라 옵스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프로젝트가 한 100개가 있는 거잖아요. 서비스가 100개면. 근데 걔네들이 다 다른 플랫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노드.js, 나는 자바야. 나는 또 자바인데 프레임워크도 서로 달라. 그러면은 그걸 다 스테이징과 데브랑 테스트랑 그 페이즈마다 다 다른 거를 이렇게 셋업해서 이렇게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 디제스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의 메모리 소유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각각의 서비스를 하나로 뭉쳐놓으면은 어쨌거나 거기에 필요한 밑에 올라가야 될 프레임워크가 잡아먹는 메모리라는 거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JVM을 띄울 때 필요한 메모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와스가 잡아먹는 게 있고 이런 건데 이걸 쪼개다 보니까 똑같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얘는 무조건 500, 얘가 300메가 필요해. 그럼 어플리케이션이 돌기 위한 거는 뭐 100메가면 됐지만 그거를 여러 개로 이렇게 타스크를 분리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걔도 기본 메모리는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뭉치면은 얘가 커먼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쓰는 거죠. 왜? 장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전화 검토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그 장점이 앞서 말한 단점보다 높다고 생각할 때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용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매니저 관점에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 회사의 관점에서는 하자는 C레벨 이상의 강한 주도적인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없는데 갑자기 개발자가 손들어가지고 우리 어플리케이션 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요 막 이러면 야 집에 가라 좀 집에 좀 쉬고 와 뭐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런 장점들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사실은 소프트웨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회사가 성장할 땐 그 뒤에 배경에는 이 아마존닷컴을 구성하는 굉장히 IT 테크놀로지가 이게 서포팅이 된 거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보험업계도 아시다시피 들어보셨으면 IT를 실제 IT 회사처럼 일을 하는 그 실제 IT에 엄청난 역량을 투여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신생 보험회사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아시는 테슬라, 그거 소프트웨어 기업이란 말이에요. 하드웨어 자동차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회사가 그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체적인 아키텍처의 변환, 이런 변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의 그 해야만 하는 당위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저 같은 엔지니어들이야, 그러니까 컨설턴트나 뭐 와가지고 AWS로의 마이크로소프트 전환 쉽습니다. 막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안 하니까. 실제로 해봐라.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처음에 각 요소를 발견해. 디스커버리 하시라고. 그러면 모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피처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 내봐요. 상태, 컴퓨팅, 스토리지 이런 관점에서 끄집어 내보세요. 그러면 우리 AWS 서비스랑 매핑할 게 나옵니다. 이런 뭐 이거는 다이나믹 가고요. 이거는 S3 가시고 람다 쓰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봐요. 이제 매핑 됐으니까 이렇게 타겟 아키텍처 잡으셔가지고 가면 됩니다. 네?
그런가? 그렇죠.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는 처음에는 도메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이 서비스를 요게 하나의 서비스가 되면 좋겠고 요건 떼어내서 요게 서비스가 되면 좋겠네 라는 걸 발견하는 걸 말해요. 도메인을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과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도메인 분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보통은 도메인 디스커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안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하기는 많이 어려워요. 원래 이상적인 모습은 우리가 RDBMS만 쓰고 있더라는 게 아니라 데이터 쪼갰더니 얘는 리스폰스 타임이 좀 더 빨라야 되니까 DB보다는 그냥 캐시를 많이 써서 하고 그러면 노스컬 쓰는 게 낫겠다. 노스컬을 뭘 쓰지? AWS의 DynamoDB 아니면은 몽고DB? 우리 몽고DB 쓸래. 몽고DB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의 플랫폼을 선정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플리케이션 변경하시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부터 변경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 전체를 이렇게 쪼개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번에 끝나질 않아요. 이터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발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했다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도메인 분할 어떻게 하냐? 이게 전통적으로 컨설턴트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도메인을 분할하는 거는 비즈니스 역량에 의한 거가 있고 서브 도메인 형태로 분할하는 게 있고 동사하고 사용 케이스 명사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프랙티컬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따 좀 설명드릴 건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아키텍처 전환 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게 뭐냐면 안정적인 아키텍처일 걸. 당연하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운용 편의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마이크로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지 각 프로젝트가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서비스는 느슨한 결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각각의 서비스는 테스트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투피자 팀이란 말은 저희 용어죠. 저희가 이제 보통 소규모 팀이라고 해서 투피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피자 2개면 그 팀을 다 먹일 수 있어, 배불리. 그 정도 숫자만 한 팀이 갖는 건데, 그러니까 양이 큰 사람이 많으면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가이드라인 보면 싱글 리스폰서블리티 이런 것들은 단일 책임의 원칙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게 이런 건 뭐냐면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말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싱글 리스폰서빌리티는 내가 여기 의자가 있어. 그럼 의자는 뭐야? 의자는 앉는 거야. 의자는 앉는 거지.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서고 이러지 말라고. 앉는 거에만 써.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렇게 원래 데피니션은 좀 깁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얘는 그냥 얘가 하나 내가 뭔가 얘 롤은 명확해 뭐가 하나 있어. 딱 규정이 돼야 돼요. 그건 컴포넌트든 클래스든. 그럼 서비스는 뭐예요? 네가 유저 서비스야. 그럼 걔는 유저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정확한 표현은 그 유저 서비스를 내가 고치려고 하면은 걔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것까지 고쳐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롤이 뭔가 쉐어하고 있는 거예요. 롤이 쉐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유니크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니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 하나가 있으면 비슷한 서비스가 저기 있으면 안 돼요. 서비스라는 건 API 그룹핑이잖아요. 그래다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너 페이먼트 서비스, 너 유저 서비스, 넌 셀러 서비스, 너는 바이어 서비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 호출하려는데 저기 가서 또 호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고치려고 하면 얘도 고쳐야 되는 게 생긴다는 거죠. 이게 SRP예요, 원래. 그걸 패키지 레벨까지 이야기하는 게 CCP입니다. Common Closure Principle. 이건 패키지 레벨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인 컨셉을 이해하시면 얘들이 얘기하는 현란한 언어는 영어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로버트 마틴 이런 애들이 써놓은 저 정의 읽어보면 영어로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읽어보세요. 구글에 찾아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워낙 오래된 개념이죠.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의 역사적 태생이 API 정의예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학계 30년 넘게 프로그래머를 하고 살았는데
그럴 때 제가 느꼈던 그 수많은 아키텍처와 기술의 변화 중에서 제가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터페이스의 발견입니다. 인터페이스,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1968년에 IBM이 공항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어셈블리어로 짤 때, 당시에 C.O.도 쓰지도 않았어요. 그때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하도 모듈이 서로 그러니까 모듈을 쪼갤 수 있었던 거죠.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그것만 되면 그 인터페이스가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개발한다. 이게 인터페이스의 발견이었어요. 그 이후에 나온 모든 뭐 오핀이 뭐니 이런 거 뭐 한때 풍미했었잖아요. 뭐 그거는 저는 그런 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인터페이스에 우리는 다 그거 인터페이스만 정의하고 나머지 이거는 그러면 데플렉서블해져 이거잖아요. 뭐 OP 패턴도 다 인터페이스 쓰는 거예요. 인터페이스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구조는 바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서비스라는 것 자체도 API를 정의하죠. 그리고 그 API 규약만 지키면 이 안에서 모듈을 뭘로 바꾸든 그건 우리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서브도메인에 의한 것들은 이런 요소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서브도메인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핵심, 지원, 일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그 비즈니스의 밸류가 있는 어떤 코어는 우리가 개발해야지. 우리 인터널 팀이 개발하는 거. 요거는 아웃소싱 가능한 거. 요거는 일반이니까 그냥 제너럴한 솔루션을 사. 그래서 그냥 그거 해. 그게 좋아. 그거 하려고 쓰는 거예요. 별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서브도메인 특정하는 게 어렵고 조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정리 잘못했다가 그럼 우리 보러 회사 나가라는 거냐? 이런 피드백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 개발팀이 뭐 덜 중요한 걸 개발하고 있었어?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전략에서 이렇게 제한되는 분할 전략, 2단계 분할 전략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패턴이 매우 추상적인데다가 가정에 많이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도메인에 의한 이건 어렵단 말이에요. 내 말 한마디로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발자 관점에서는 적용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분할 전략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접근은요. 기존에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데이터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API를 먼저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재구성되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서비스는 아까 말한 Single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것에 맞냐 이거예요. 그 서비스는 그게 하나의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보세요. 유저면 유저와 관련된 모든 거를 내가 얘한테 요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싱글 리스폰시빌리티는 굉장히 큰 아키텍처적인 패턴으로 그러니까 컨셉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키텍처적 접근으로 OOP 개념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도 단일한 롤을 가지고 있느냐. 이 시스템이 2개의 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단일한 시스템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복이 없도록 당연히 서비스는 구성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의 중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의 데이터의 중복이라는 건요. 로우 단위의 이런 중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저 아이디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유저 정보 전체가 여기 있고 똑같은 유저 정보 테이블이 뭐 5개인데 그것도 저 서비스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데이터 싱크를 어떻게 맞춰요? 뒤에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 싱크를 맞추는 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데이터 중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데이터 중복을 없애라는 건. 그러나 여기에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 유저 아이디가 있을 수 있고 유저 아이디에서 뭐 구매한 어떤 프로덕트 정보가 그 안에 로우로 유저 아이디가 들어갈 수 있죠. 그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걸 어떻게 없애요? 그건 못 없애죠. 그런 중복은 당연히 허용되는 겁니다. 노시컬로 전환할 때도 똑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정규화라는 말을 너무 RDB 하면서 너무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스토리지가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데이터 중복을 없애는 게 그때는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규화가 뭐 3차 정규화, 뭐 5차 정규화 그게 다 뭐예요? 그 데이비드 코드 박사가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한 게 다 집합론이거든요. 집합론에서 최소로 쪼개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 중복성을 없애면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 올려고 하다 보니까 그 포링키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하면
데이터를 좀 더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포린 키라는 컨셉이 또 나온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합해버려요. 합하면 뭐 누가 혼내요? 안 혼내요. 어차피 역정교 하잖아요. 3차 정교 해놓고 다시 역정교 하잖아요. 왜? 비즈니스의 성능의 문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얘들 고전적인 뭐 이렇게 디스크 막 얘기 그림 나오고 이런 거 안 맞습니다. 요즘엔 다 뭐 SSD인데 무슨 디스크 그림이 나와요. 억세스 타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패러하게 있는 건데. 그건 이제 다 옛날 구닥다리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환 접근은 이겁니다. 도메인과 데이터를 확인하십시오. 그래 도메인을 그래서 분리를 하고 아까 말한 싱글 리스폰시빌리티와 API를 정의하고 이런 순서들로 그렇게 해서 그 관점으로 서비스의 도메인을 확정해 보세요.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마이그레이션 없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체제 플랫폼 선정, 어플리케이션 변경 요 네 가지인데 이제 요 두 번째 걸 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할은 메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 이런 그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레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해서는 뭔가 레플리케이션 데이터도 있어야 되죠. 분석이나 이런 때. 그때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원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적 관점에서는 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외래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사용자 테이블하고 제품 테이블이 있으면 일대 다 관계가 형성돼 있죠. 그러고 나서 포링에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쪼개면 이 서비스, 유저 서비스랑 프로덕트 서비스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없애세요. 이게 이쪽 데이터베이스고 이쪽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어요. 그게 테이블이 몇 개 있을 수 있죠. 유저 관련한, 그다음에 제품 관련한. 그거 왜 포링키로 엮어놔요? 그럴 필요 없죠. 엮지 마세요. 어차피 엮기도 어렵지. 데이터베이스가 다른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겁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공유 데이터 이런 거 있어요. 공유 데이터. 이거 다 쓰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유 서비스를 만드세요. 그러고 나서 궤를 호출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키마 빌리죠. 뭐냐면 데이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비스로 옮기려다 보니까 얘가 정보가 변경돼야 돼. 스키마 정보가 변경된다는 건 일적으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이제 뭐 로우가 변경된다는 거죠. 로우의 어떤 게 그러면 로우를 변경해요. 하고 마이그레이션 하면 되지. 지불된 아이템, 뭐 제품 아이템 이런 식으로 얘는 이 오리지널 아이템하고는 다른 스키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옛날에 데이터베이스 강의 많이 들으시고 내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도 아니지만 엄청나게 겁졌던 거 많아요. 그죠? 예전에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뭐 이런 거 강의 들으면 무슨 뭐 하지 말아야 될 14가지 무슨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요즘에는 하나도 안 통합니다. 조인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그게 컴퓨팅 할 때 그게 결국은 소팅하고 조인하고 이런 것들이 스캐닝하고 이런 것들의 순서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데이터 프로세싱은 정말 속도가 필요하면은 RDB로 처리 안 하죠. 데이터 많은데 뭐 하드블 쓰든 MPP 기능이 지원되는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쓰든 레드시프트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좀 비싸서 그렇지. 그런 거 쓰죠. 뭐 RDB 그런 의미 없습니다. 모니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걸 쪼개는 거죠. 결국은 아까 설명드렸던 앞서 이제 제가 이제 장표를 하나 뺐는데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뭐 테이블 per 서비스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서비스가 테이블 하나가 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형태, 혹은 뭐 스키마 per 서비스, 혹은 데이터베이스 per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서비스 하나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per 서비스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쪼개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DB가 쪼개지면서 어플리케이션도 쪼개지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그럼 얘는 하나의 프로젝트, 얘도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투피차 팀이 좋으시다 그러면 여러분 팀을 2개 만들어서 한 팀은 요거, 한 팀은 요거. 더 이상적으로는 그래 너희들은 그 안에 뭐 프레임워크라는 거 너희들 마음대로 정해. 랭귀지 마음대로 정해. 아무거나 써도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분석 리포트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이걸 레플리케이션을 시키려면 원래 마이크로 서비스 개념에는 여기다 이거 만들어줘. HTTP 하나 API 만들어서 그 API 통해 가지고 DB 카피해야 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내용대로 HTTP에 대한 HTTP가 무지하게 무거운 프로토콜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처리를 위해서 서버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겁단 말이에요. 한번 컬링할 때 뭐 여러분이 뭐 아무리 성능적으로 엔직스를 쓰더라도 프로토콜 자체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IoT에서는 MQTT 뭐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프로토콜 자체를 아예 가벼운 경량 프로토콜로. 그런데 리포팅이나 이런 데이터 동기화만을 위해서 이 API를 만드는 거는 득보다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데이터 펌프와 같은 이런 개념의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든 오픈소스를 쓰든 그런 걸 해서 얘가 뭔가 트리거가 걸리면 이렇게 바로 백단에서 래프를 하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그럼 MS SQL, MySQL의 레플리케이션 기능 쓰면 안 돼? 뭐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나 루슬리 커플드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데이터가 빈번하게 이렇게 업데이트 될 때 MySQL 같은 거 레드 레플리카 걸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레그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MySQL 같은 경우는 스레드 2개로밖에 안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퍼 올리는 스레드 하나랑 그거 퍼 와서 저장하는 거 해서 스레드 하나하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이게 앞에 막 데이터가 막 쌓이면 얘가 그 리드 로그를 막 따라가면서 얘가 막 읽어서 정신없이 이 네트워크로 보내서 하는 게 스레드 하나하나가 처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렉이 형상이 생겨요. MySQL을 잘못하면 막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굉장히 옵티마이즈된 이런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의 멋진 서비스 글루 뭐 이런 거 애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다 더 루슬리하게 만들 때 보통 이벤트 큐 같은 걸 둬요. 이벤트 큐를 둬서 여기다가 쓰면서 여기다가 큐로 놓죠. 동시에. 그러면 얘가 서브스크라이버가 딱 알고 큐를 막 빼냅니다. 이거는 거의 뭐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작동해요. 이런 건 메모리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타임 레그가 없습니다. 얘만 좀 좋고 얘가 리드에 대한 영향도가 적으면 그냥 바로바로 읽어가요. 거의 마이크로 세컨드.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싱크가 여러분들 데이터 싱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싱크가 있고 싱크가 있잖아요. 싱크 카피가 되는 거에 레이턴시가 보통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은 보통 5ms 이하가 돼야 돼요. 레이턴시가 5ms. 그보다 높아지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싱크로 하죠,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근데 우리는 싱크로 하잖아요. 싱크로 한단 말이에요. RDBMS는 싱크 복제예요. 이게 스토리지가 이렇게 떠 있는 거라고 저쪽에 여러분들이 딱 턴온 하는 순간 그러면 여기에 스토리지가 있고 여기에 스토리지인데 여기 스토리지 랩에서 카피를 한다고요. 싱크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싱크 복제라는 건 여기 빵 썼어요. 여기 세이빙 데이터 됐어요. 근데 얘가 또 여기로 세이빙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에크를 받는 거예요. 나 여기 카피 됐어. 에크 오케이. 받아서 에크 받아야 오케이로 떨어지는 거고 안 되면은 이거는 에러를 리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싱크 복제예요. 싱크 복제는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그 레이턴시 때문에 막 쌓일 거 아니에요. 여기 큐가. 그러면 얘가 막 계속 큐 쌓인 거 뭐 그거 체크하면서 시스템 CPU가 확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레이턴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륙과 대륙을 싱크 복제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륙 간의 싱크 복제를 지원하는 솔루션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 레이턴시가 막 500ms 이렇게 나오는데 쉽지 않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최선의 플랫폼을 선정합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뭐예요? 에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아마존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팔았네요 오늘.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러한 다양한 개발과 이런 부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거예요. 왜? 컨테이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통 거의 명사처럼 쓰죠. 근데 이게 툴 이름이 원래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도커라고 하는 개념이 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걸 이제 프로세스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 하드웨어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우리가 여러 아시는 EC2 같은 거예요, 그죠? 그 위에 이제 뭘 하든 올라가든 OS 버추얼라이제이션 해서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이미지 자체가 OS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죠? 다 가지고 있고 무거워요. 근데 프로세스 버추얼라이제이션 뭐냐면 얘는 그냥 프로세스가 쟤랑 얘랑 서로 이렇게 격리되는 거예요. 프로세스는 아시죠? 예. 그러면 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기능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대신 얘가 격리돼 있기 때문에 얘를 띄울 때 내가 필요한 환경, 예를 들면 language framework 이런 거는 다 별도로 해서 딱 띄우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세스가 격리돼서 얘 안에서만 도는 거예요. 예. 그 얘도 격리돼서 얘 안에. 그러니까 서로 여기 인터벤션이라고 하니까 서로 우리가 OS에서 딱 쳤을 때 자바가 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호스팅 OS에서 띄웠을 때 그 독 안에 들어가야 그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서 프로세스를 쳐야 그게 쫙 보이는 거죠. 이게 원래 오래된 기술이에요. 근데 이거를 도커라고 하는 툴을 만들면서 그게 확 유명해졌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도커로 만들어 놓은 걸 이제 배포해서 이제 막 프로세스가 도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ECS는 태스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태스크라는 게 그냥 아이솔레이트된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떠서 도는 거죠. 그게 이제 일 처리하는 거죠. 그런 건데 뭐 랭귀지도 많고 스택도 많고 게다가 얘가 서비스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 막 들어오면 얘가 자동으로 늘어나야 되고 줄어야 되고 배포도 쉬워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뭐 하나면 모르겠는데 우리 프로젝트 10개거든? 우리 프로젝트 20개거든? 막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컨테이너라는 건 하나의 풀이에요. CPU, 메모리, 커먼하게 쓸 수 있는 풀이에요. 그냥 컨테이너 풀을 만들면 클러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한 호스팅 컴퓨터 10대, 20대, 100대 여기다 이렇게 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프로세스를 그만큼 이렇게 뜯어내서 쓰는 거라고요. 얘가 줄고 넓고 얘도 이렇게 사람에 따라 줄고 넓고 이렇게 이걸 잘 해줘야 돼. 우리가 어떻게 매뉴얼하고 그걸 다 해요. 그죠? 그건 손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커맨드 라인을 치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 컨테이너를 전반적으로 이런 걸 잘 관리해줄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그게 유명한 게 쿠베르네티스죠. 쿠베르네티스. 그리고 우리는 ECS가 있고 쿠베르네티스가 더 좋은가 보죠. 기능이 많아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써요. 전체 AWS에서 돌아가는 그 양의 한 60-70%는 다 쿠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EKS를 만든 거죠. 매니지드 쿠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안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죠. 파게이트 뭐 이런 거. 전원 단계는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전원 단계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그냥 EC2 인스턴스 위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네이티브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파게이트 뭐 ECS에 파게이트까지 올려서 파게이트는 뭐예요? 그냥 컨테이너조차도 여러분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ECS를 이용해서 만들 때 나 그러면 이거 컨테이너에 인스턴스 4개 쓸래 처음엔. 그렇게 해가지고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여요. 4개가. 여러분 콘솔에. 그게 원래 ECS예요. 근데 파게이트로 옵션을 선택하면 파게이트는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 없는 우리가 매니징 해주는 거예요. 개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늘고 줄고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인스턴스 클러스터 레벨도 EKS도 있고요. 뭐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의 사실 메인 주제, 근데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그걸 이제 자바로 한번 이제 해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환을 해야 되냐? 실제로 우리는 왜냐면 이게 그래도 데브데이잖아요. 그죠? 디벨로퍼적인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개발자 맞으시죠 다? 아니에요? 우리 한국 분들이 되게 부끄러워하세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해보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달라요. 한국 동양으로 갈수록 올수록 즉 한국과 재팬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얘기도 안 해요. 질문도 손도 안 들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는 저 인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사람들이 아웃고잉해집니다. 그래서 서양 애들 그냥 막 던져요. 얘네들 질문. 그리고 인도 애들이 딱 중간이에요. 인도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관심 없으셨을 텐데. 어플리케이션 변화는
자, 이렇게 갑니다. 보통 이제 자바를 기준으로 들지만 이 시퀀스는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RESTful이에요. 그죠? 결국은 기존에도 물론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API는 뭐 API를 통한 그냥 RESTful API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은 결국은 그러나 아니라고 이제 가정해야 되니까 지금 모노리틱 하는 거니까. 그럼 뭐냐 각각의 서비스가 이제 결국은 하나의 메소드들이 다 비즈니스의 큰 메소드들이 다 RESTful API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결국은 HTTP 엔드포인트로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URL 찍고 뭐 찍고 들어가면은 네가 콜 돼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엔드포인트를 생성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 정보를 외부화한다는 건 뭐냐면 엄청난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프링을 쓴다 그러면 application properties 파일에다가 environment를 다 다 떼어놓죠.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 DB 정보, DB URL, DB ID, DB password 이런 거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얘네들이 그거 어플리케이션 뜨면서 그거 참조해가지고 그 값으로 내가 DB 접근하고 막 그러잖아요. Qname 뭐 이런 거 다 그다 적어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프로젝트가 딱 하나고 그 어플리케이션 파일 하나 딱 있으면 좋죠. 근데 여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화 된다는 건 뭐예요? 근데 프로젝트 100개인데 게다가 테스트 스테이징 다 있어야 되고 그 다 달라야 되잖아요, 값이. 그거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센트럴라이징 합니다. 센트럴라이징해서 어플리케이션은 키값만 갖고 있고 그 실질적인 밸류는 이 센트럴라이징 된 파라미터의 센트럴라이징 된 어떤 저장소에서 가져오는 방식을 취해요. 그게 우리 시스템 매니저의 파라미터 스토어입니다. 그 파라미터 스토어를 사용하시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변수에 해당하는 걸 다 외부화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코드 변화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로는 어플리케이션 변환 단계라고 하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시면은 코드를 아주 조금만 바뀌고 가급적 살고 싶다 이거예요. 예, 웬만하면 내가 이거 코드 안 변경하고 싶은 거죠. 원래 디벨로퍼는 그래야 되는 거죠. 게으른 디벨로퍼가 훌륭한 오토메이션 툴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으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막 열심히 해. 그래서 하루에 막 나 프로퍼티 파일 10개, 100개 바꿨어 막. 얼마나 일 열심히 했어.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칭찬하면 안 되는 거죠. 넌 바보냐? 그래서 게으른 엔지니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매트릭과 정보를 노출합니다.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API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얘를 콜링하려면.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API에서 수많은 어떤 이 인스턴스 정보나 아니면 그 서비스 내부의 어떤 정보, 그다음에 헬스 정보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API가 프로바이딩을 해줘야 돼요. 그런 정보를 실제로 API에 뭐 설명한 디스크립션까지 다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DevOps라고 하는 개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개발자 관점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소스 코드는 다큐멘테이션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인프라스트럭처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만들 수 있죠. 그죠? 야멜 파일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 인프라를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템플릿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면 네트워크부터 모든 게 다 그냥 이렇게 기술이 돼요. 그냥 규약에 의해서 규칙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처럼 언어처럼. 그럼 그 파일 하나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전체 인프라를 여기도 띄우고 저기도 띄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트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우터,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뭐 서버,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거 다 코드로 기술돼요. 그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이에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리고 파일을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템플릿을 유지하고 그걸 업데이트 해주는 건데, 근데 요번에 우리가 CDK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얘가 왜냐하면 if else 이런 것까지는 지원 안 하거든요. 프로그램 랭귀지 같은 건 아니고 되게 스태틱한 랭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한 랭귀지로 상위 언어를 또 만들었어요. CDK라고. 그래서 얘는 if else 환경 변화에 더 얘가 체크해가지고 아예 뭐 예를 들면 나는 이때는 RDBMS에 뭐 MySQL을 쓸 거야. 아니 이런 조건에서는 MySQL을 띄워. 이런 식의 것들로 전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파일러예요. 그러면 얘가 딱 컴파일해서 템플릿을 생성해줘요, 자동으로. 우리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그게 이번에 나왔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테라폼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랬다거든요. 아무튼 데이터베이스 변경하고 더한 도커와 ECS, EKS 통한 배포를 해서 이제 배포만 하면 뭐예요? 이거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죠. 관리하는 문제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장애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이런 서킷 브레이크 패턴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표준적인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로깅, 프로파일링, 추적, CI/CD 아주 작은 부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기까지 하는 거와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변경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인프라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분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분산 시스템을 만들 때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일 프로세스에 공유 메모리를 쓰는 모노스 어플리케이션은 쉽단 말이죠. 인콜이잖아요. 내부에서 그냥 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쪽 어플리케이션 콜하고 이러면, 예? 그러면 되게 릴라이빌리티가 높단 말이죠. 신뢰성이 높죠. 얘가 그렇게 속도도 빠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자꾸 생각하면 이렇게 속도가 빠른데 얼마나 좋아. 맨날 물어봐요. 아니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화하면 API 콜하고 뭐 느려지잖아요. 그거 뭐 괜찮아요? 막 이런 물어본다는 거죠. 아, 뭐 당연히 느려지죠. 그거는 당연히 느려지죠. 그 네트워크 통해가지고 HTTP 프로토콜로 불러다가 그거 갔다 와야 되는데 당연히 느려집니다. 그거 말이라고 하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얘기 안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점잖게. 예. 당연히 느려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예를 들면 유저 정보를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1ms에 가져와야 돼 꼭? 아닌 거죠. 내가 이런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져와야 될 최소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게 10ms다, 50ms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쪽에다 HTTP 또 내부에 있는 HTTP 통해서 딱 받으면 뭐 5ms도 안 나오죠. 1ms보다는 느리지만 5배 느리나? 편의성이나 유용성, 그리고 필요로 한 최소의 그 민타임, 그러니까 리스폰스 타임은 충분히 다 미트하는 거죠.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디버깅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호출에 연결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코드에서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HTTP를 쓸 때 얘를 A를 콜을 했는데 만약에 에러를 리턴 받으면은 얘에 대해서 몇 번 더 호출할라 이런 걸 다 정합니다. 몇 번 호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러가 떨어지면 그 호충도 뭐 3번 하는데 그 호출을 뭐 받았다마다 0.1초 100ms마다 이게 보내버리면 안 되죠. 왜? 에러 한 번 나면 그냥 에러 쪽으로 빠지는 게 확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기수적인 증가 타임으로 그러니까 에러를 재호출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0.5초 만에, 다음에는 3초 만에, 다음에는 10초 만에 이런 식으로 지수적 증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스레드홀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코드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코드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보통은 패키지화해서 여러분들이 커먼 모듈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죠. 개발자들한테. 여러분들은 리드 개발자니까. AOP 써서 하면 돼요. Aspect Oriented Programming 쓰면 쉽게 구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위해서는 딴 애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에러 핸들링, SLA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SLA 뭐예요? Service Level Agreement. 내 API는 민타임이 100ms야. 그리고 초당 10,000번을 처리할 수 있어. 그걸 정해서 상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내부에 그런 매트릭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유저 정보는 맥시멈 타임에 얼마나 우리가 인쿼리가 날아갈까? 글쎄 뭐 한 맥스 뭐 초당 10,000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초당 10,000번이면 큰 숫자입니다. 1시간이면 3,600초잖아요. 곱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처리량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처리, 우리나라랑 이제 글로벌한 걸 비교하시면 너무 섭섭해지고요. 글로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드 클러스터를 가장 많이 쓰는 회사, 모 회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뭐 2,000대가 안 넘어요. 그러나 구글 하드 클러스 100만 대. 100만 대잖아요. 그러니까 API 우리는 초당 밀리언은 처리해야 돼. 그건 뭐 행복한 회사, 좋은 회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대부분 뭐 초당 1,000이면 아주 뛰어난 하이 퍼포먼스고 그 정도 비즈니스가 있으면 해피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그런 거 다 해결해 줄게요. 그럼 그 정도 API 뭐 그거 리퀘스트 per second 그걸 두려워해? 우리는 만도 가능해. 만도 막 이렇게 해주시 가능하죠. 왜? 패럴하게 꼽기만 하면 되잖아요. 태스크만 늘려주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DB단의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리딩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메모리에서 읽어가면 껌입니다. 껌.
다른 얘기하면 진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모노리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가 이제 존재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프레임을 적용하실 때 이거 0스텝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팀장님이 얘기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공수가 들어? 팀장님한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조그만 새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한 프레임을 정한 다음에 우리에 있는 기능의 일부를 빨리 그걸로 개발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기존 코드랑 새 코드를 비교하신 다음에 그 임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얼마 걸리던가, 예를 들면 뭐 그게 10맨 데이가 걸렸다. 그러면 이게 전체 1%니까 곱하기 100 정도 하면 대강 개수가 맞습니다. 이게 애큐레이트가 나오진 않아요. 그게 그렇게 사람이 열심히 일 안 하면 그게 뭐 20맨 데이도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새 프레임워크를 정하면 여기서는 자바를 기존했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스프링 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메이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펜던시 정의를 해주면 뭐 예를 들면 난 사임리프를 쓸 거야 뭐 이렇게 되는 순간 코드는 그에 맞춰서 변화가 되는 거죠. 사임리프에 뭐 그러니까 th 헤더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얘기가 되는 스프링의 클래스가 있는 거고요. 퍼블릭 어플리케이션에 뭐 메인 클래스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런 애노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패키지를 등록한다는 건, 추가를 계속 시킨다는 건 쓸 수 있는 애노테이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노테이션이란 건 기능이잖아요. 기능의 집합을 그냥 프로그램 관점에서는 그냥 그건 인터페이스 뿐이에요. 인터페이스를 정의해 놓고 그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패키지가 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호출함으로써 얘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죠. 애노테이션을 써서 한다는 게 뭐 에스펙 오리엔트 프로그래밍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에스펙 오리엔트 프로그래밍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포인트 컷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애노테이션 뭐지? 뭐 이럴 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를 정했을 때 문제가 결국은 또 소스 구조의 스트럭처 구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아무렇게 정하면은 나중에 골치 아파져요. 패키지 스트럭처 그런 거는. 근데 서비스 단위로 잘라놨으니까 좀 더 표준화하기가 쉽고 그거를 스트럭처 잡기가 편하죠. 어차피 뭐 패키지라는 것도 상위 거가 결국 서비스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MVC 모델이면 MVC 모델대로,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뭐 커먼 컴포넌트 쓸 수 있고 컨트롤러 쓸 수 있고 뭐 리퀘스트 매핑 쓸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새 프레임워크에 새 프로젝트의 스트럭처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스텝 1 HTTP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메소드가 여기가 있죠. add new user라고 하는, 우리 이 코드에서 보면 이거 자체는 그냥 원래 내부에서 콜 되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원래는. 그죠? 다른 클래스가 얘를 호출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애노테이션을 붙이는 순간 얘는 HTTP 엔드포인트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외부에서 내가 URL로 탁 치면 얘가 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시큐리티로 안 막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야, 너무 쉽잖아. 뭐 코드를 막 HTTP 뭐 해서 뭐 그런 소켓 코드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RESTful 컨트롤러가 형성되는 거죠. REST 바디가 만들어지는 거고, REST 바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를 다 시스템 매니저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리스너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최초에 로딩될 때 실행될 커스텀한 컴퓨터 리스너를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나서 얘 안에서 이제 우리 시스템 매니저를 콜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값으로 얘를 호출하면 그게 대한 값이 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의 인바이러먼트 값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URL 내가 그러니까 ID DB 뭐 데이터베이스 딱 뭐 패스워드 하면은 패스워드가 툭 그 중앙에서 와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이 값을 안 가지고 있다가 떠지는 순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만약 변경이 필요하면 그냥 그 센트럴한 그 부분에서의 값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만약 내가 NoSQL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 혹은 내가 온프롬에서 쓰던 걸 똑같은 MySQL을 RDS를 띄워서 쓰고 싶다. 그럴 때 코드를 바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엔드포인트하고 패스워드 아이디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내가 이쪽에다가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심지어 이기종일 때도 코드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뭘로? 왜냐하면 스프링 데이터를 쓸 거니까. 자,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매트릭과 정보를 노출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관련된 무슨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패키지 하나만 딱 넣으면 여기서는 스타터 액추에이터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를 딱 넣는 순간 얘가 이런 URL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트릭 나와라 그러면은 얘가 관련해서 메모리 사이즈, 프리 사이즈 이런 거 쫙 리턴해줘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 코딩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게을러지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아는 거는 우리가 뭘 많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데이터베이스 변경이에요. 이렇게 RDS를 변경한다. 좋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재미난 거는 스프링의 표준적인 이 스프링 리포지토리를 사용하는 방식대로 데이터베이스의 RDBMS나 우리의 DynamoDB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리포지토리 정하고 그래서 얘를 넣고 컴피그하고 그 다음 대신 DB에 대한 컨피그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두 개에 대한 컨피그레이션만 정의해주고 그러면은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코드에서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커먼 팀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되겠죠. 뭐 커먼 뭐 팀이든 뭐 아키텍트 팀이든 대부 아키텍트 팀 뭐 이런 애들 똑똑하다고 해서 보통 만들어서 커먼 모드를 만들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코드가 MySQL에 쓰는 것도 그냥 객체 만들어서 똑같이 save, find all, delete all 되는 거고 DynamoDB에 있어서 똑같이 그냥 save, find all, delete all 되는 거예요. 코드 변경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백단의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만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도커하고 이제 도커로 올리셔야 됩니다. ACS로 올리셔야 되고 도커라이징 자체는 무지 간단해요. 자바인 경우에는 이런 도커 파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와르나 자르로 만들면 얘가 바로 도커 파일을 가지고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빌드하면 빵 로컬에다가 도커 이미지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런해서 로컬 테스트를 할 때는 이렇게 액세스 키랑 시큐리티 키랑 리전 이런 관련한 인바이러먼트 정보를 도커 프로세스에 넘겨주시면 우리의 SDK는 AWS SDK는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이 정보, 크리덴셜 정보를 읽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로컬 파일을 한번 뒤지고 그 다음에 environment variable 체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프로세스에다 이걸 넘겨줬기 때문에 environment에서 environment variable에서 가져와서 그 권한으로 서비스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컬 도커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AWS 그 시스템 콜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랩탑 도커 딱 띄울 때 저렇게 해놓으면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를 푸싱해서 ECS로 옮기면 되는 거죠. 클러스터 관리, 회로 차단기 패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7분밖에 안 남았네요. 빨리 할게요. 회로 차단기 패턴이라는 건 전자 회로 차단기 같이 이 캐스케이딩 호출이 있을 때 뭐가 하나 중간에 중요한 게 띵 나가면 걔를 부르고 있는 모든 앞에 호출을 딱 막아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전한 회로로 돌리던가.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개발자 관점에서 당연히 알아야죠. 코드 구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간단해요. 보통은 서킷 브레이커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오브젝트를 통해서 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가 그 콜에 URL 콜에 대해서 얘가 카운팅을 하는 거죠. 로직을 넣어야겠죠. 여러분들이 뭐 thread도 여러 번 하면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에러 메시지 보낸다든가 뭐 해가지고 앞단에서 또 그거 받으면 또 처리하게 그렇게 로직을 하면 그걸 통해서 콜하고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너무 좋을 것 같죠? 근데 왠지 좀 성가실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른 개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패키지를 씁니다. 넷플릭스라는 똑똑한 회사들이 히스틱스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놨겠어요. 그래서 얘를 딱 매부분에 포함시키는 순간 코드는 여기다 애노테이션만 추가하면 돼요. fallback method를 reliable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fail 나면 얘를 무조건 리턴해야 돼. 얘는 무조건 리턴해야 되는데 얘가 fail 나면 얘는 리턴하지 말고 얘는 리턴해. 이게 reliable API예요.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fallback 메소드. 그러면 얘가 리턴 값이 얘가 예를 들면 원래가 에러가 없으면은 선영박, 앤드제시, 앤드류박을 세 개를 얘가 리턴을 할 거예요. 얘랑 포함해서. 얘가 앤드류박에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앤드류박을 리턴한단 말이죠. 근데 얘가 페일이 나면 앤드류박만 리턴한단 말이에요. 얘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히스토릭스예요. 히스토릭스 패키지를 쓰면 이거보다 더 다양하게 서킷 브레이커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 귀찮죠. 그래서 플랫폼에 있는 레벨에서의 프록시 형태의 본제 쿠베 같은 경우 STO 써서 이게 약간의 이제 작은 단위 네트워크 프로토콜처럼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얘보다 오래됐어요. 만들어진 지가 링커드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극히 가벼운 서비스 메시. 뭐 다 주장은 가볍다고 하죠. 그래야 쓰니까 레어 5 라이브 5 프록시인데 얘가 좀 더 기능이 훨씬 많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얘가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한다든가 회로 차단기나 직장 및 추적, 전송 보안, 네트워크 통신 뭐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ECS는 로그를 안에 있는 도커 로그들을 요리 분석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 로그를 shipping해야 되잖아요. 옮겨야 되잖아요. 이런 거가 쉬워요. ECS를 쓰시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ECS 로그 드라이버를 지원합니다. 되게 많죠. AWS 로그즈로 옮기시려면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AWS 로그즈로 그러면 얘가 쭉 그 로그 스트림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시면 이렇게 로그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로 쫙 데이터가 가요. 로그 쫙 출력된 데이터가 다 일로 가요. 근데 쉽게 분석하고 싶죠. 뭔가 그죠? 어널리틱한 엔진을 대표적인 게 엘라스틱서치잖아요. 그거에 우리는 그냥 이거 클릭하고 여기 애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로 연결해 하면 얘가 그냥 자동으로 또 엘라스틱서치로 넘겨줘요. 로그 스트림에서. 그러면 그냥 엘라스틱서치에서 퀘리해서 리저트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뭐 카프카 만들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디코드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퍼포먼스 같은 거를 메소드 단위로 측정하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JProfile나 이런 어떤 서드파티 툴 사용하셔도 되고 뭐 우린 프로그래머야 그러면 스프링 AOP를 이용하셔서 예? 이런 식으로 AOP 컨피그레이션을 하고 여기다가 익스큐션 하는 요것들만 포인트 컷들만 쫙 기술을 해주면 돼요. 쫙 기술을 해주면 그 메소드에 대해서 얘가 아예 앞에 뒤에 이게 해서 전체 시간 뭐 어느 메소드 걸린 시간 이걸 쫙 로그로 찍었습니다. 그럼 로그 shipping해서 어널리틱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딥 코드 어널리시스도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초이스예요. 결론. 시스템 설계 단위부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고려하시면 참 좋겠죠. 행복한 거예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없이 우리 새로 할 때부터 하면 적용하기 쉽죠. 기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환 계획은 있으시면 그 전환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도메인의 발견, 분할, 데이터베이스 전환 이런 내용들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가이드, 프랙티컬한 가이드에 따라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해에 대한 전략은 앞서 그렇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랑 여러분들이 TF팀을 구축하든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나 이런 서블리스 기술들의 최신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시고요. 표준 AWS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편해지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안 비쌉니다. 로그 shipping 뭐 이런 거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장점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스토리가 무지 싼 거예요.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갖는 거. 서드파티 솔루션 이용하시고요. 자바 환경에 맞는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맞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래밍 솔루션을 검색을 하시면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 컴포넌트가 그 랭귀지에 있습니다. 구글링을 잘 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또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시간 맞았네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